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네. 예. 의원님들은 광복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오늘 좀 네. 오랜만에 조금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전에 계속 좀 달리셨군요. 아니 오늘 오전에 일정에 없어서 네. 좀 책도 좀 보고 네. 뉴스도 좀 보고 네. 그래 좀 오랜만에 오전에 좀 쉬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뭐 지역별로 광복절 행사를 하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네. 오늘 저 애국지사와 유족들 또 광복단체들하고 함께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장관들 함께 경축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저 원내대표님만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네. 광복절 경축사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축사에 또 반응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오전에 쭉 경축사 하는 내용도 보고 예. 뉴스도 좀 보면서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을 저도 이제 명상도 하고 좀 여러 생각을 했는데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축사가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광복절에 담은 의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오늘 대통령의 그 경축사의 그 대통령의 언어가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인지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뭐 세력, 그 다음에 뭐 행동가를 유정하고 허위 선전선동, 야비하고 패륜적이고 굴복해서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 대통령의 언어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복절을 담은 의미에 대해서 연설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럼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광복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 36년의 지배가 끝나고 광복이라는 게 빛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36년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부활, 새로운 빛을 다시 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대의 어둠을 이제 끊고 미래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대 정신을 좀 담아야 되고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의 정치 언어가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언어, 증오의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약간의 극우 유튜버적 언어가 엿보였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저는 좀 상당히 걱정스럽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둠의 시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시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언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암담한 암울한 언어였다 이렇게 보고. 최영두 의원님. 예,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오늘 앞서 가지고도 대통령께서 그 독립유공자와 유족들하고 이제 기념 오찬을 9일날 이미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크선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고 왕정국가로 되도록 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대통령 경축사 앞서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네. 기념사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이제 고종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재정이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 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진짜로 그 독립이라는 것이 1919년의 의미라는 것이 이제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를 이룬 것이다라는 이런 또 아주 뜻깊은 걸 하셨는데 그런 운동으로 그런 기반 위에서 1945년 해방을 맞은 것이다라는 또 특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올해가 마침 유엔군 참전 기념 70주년이고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불과 4년 만에 해방을 맞은 불과 5년 만에 당시에 소련의 소련침 뒷받침으로 또 중국의 협력으로 해서 그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당하고 거의 뭐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고 그 나라인데 지금 뭐 북한의 그런 그 핵 무력이라든가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종전의 그 공산당의 전술이라는 통일전선 전술 같은 것도 부단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위반법 상한 사건을 좀 보면은 좀 심각한 사안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새로운
국제 질서라든가 냉엄해진 질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기초에 대해서 네. 예, 분명하게 하고 또 특별히 저도 한 동맹 말씀 좀 드릴게요. 70주년과 유엔군 참전 70주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가를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일제 36년 지나고 나서 1945년에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이제 빛의 부활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대국에 의한 선택의 시대가 온 거죠. 체제 선택. 그리고 나서 그 체제 선택이 불안전한 체제 선택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국내전뿐만 아니라 국제전까지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아니었죠. 아니 제가 얘기한 그 체제 선택의 강요와 이뤄서 남북 간에 그것이 그 전쟁이 일어난 거고 북한의 침입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 이후에 뭐냐면 냉전 체제가 국제 질서로 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냉전 체제 하에서의 체제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탈냉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뤄서 40배, 50배 이상의 우리나라가 경제 국부가 더욱더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탈냉전 이후에 자신감에 의해서 탈냉전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한 교류가 더 활발해졌고 그런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거예요? 다시 그러면 신냉정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한국의 목표인 겁니까? 한미일 공조체제 안보체제 하에서 북방이라고 하는 과거에 제가 얘기한 체제 선택을 강요받았던 네. 그런 시대로 다시 또 가야 되는 체제 것이냐.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고요. 당시에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네. 우리가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까지도 유엔이 동시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반도 내에서 율합법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과 소련이 방해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의 그런 결과가 남쪽의 북왕 북쪽에 저런 피폐로 나왔는데 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한쪽 눈을 닫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요? 근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왜 북한 인권만 나오면은 침묵하는가? 북한 인권을 좀 이야기했다고 극우라고 몰아붙이는 또 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오늘은 북한 인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최영도 의원님.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그 북한도 보편적인 질서를 통해서 같이 통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체제 경쟁이라는 것이 어쨌든 분명히 판가름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죠. 독재고 이미 체제 경쟁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신냉정으로 가겠다라는 게 저는 말이 맞느냐 이 얘기를 그런데 드리는 북한 겁니다.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함께 이 개명천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유독 선택적으로 말하는 정도도 많지 않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아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잡아가시면 되는데 뭐 수사하면 되는데 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어찌 받아들일지. 자, 광복절 기념사는 그렇고요.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사 이후에 바로 출마하겠다 의지 밝혔는데요. 최영도 의원님. 김태우 구청장 사건은 정말로 그래 될 경우에 정말 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폭로하는 사람들, 그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비밀스러운 수사 지시라든가 또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밀이었다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누가 누가 이 호루라기를 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판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은 좀 더 엄정한 판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네.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철학은 이런 내부의 비리 고발에 대해서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서 해주겠다. 원칙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무슨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권력, 무언가를 감추려는 권력을 폭로했던 것인데 그 폭로한 사람을 징벌하고 계속 가두게 된다면 그 나라가 이런 부정 비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폭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면의 취지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사회 통합과 경제 살리기인데 그러면 이번 사면이 사회 통합을 이뤘고 경제 살리기에 촉매제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번 사면이 법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지금 이 사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수천억 원의 배임 횡령범들에 대해서 경제 해악을 끼쳤던 악질적인 경제 사범에 대해서 사면권을 줬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얘기를 했는데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3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권을 활용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데 누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비리 혐의자 아닙니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비리 혐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고 당시 검찰에서도 이 비리 혐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고 또 그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권익위원회 자기가 신청을 했지만 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 권익위원회 법원에서 분명히 지금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비리 혐의자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사면권을 활용해서 복권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비리 혐의자와 관련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무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비리가 아니라. 그런데 자꾸 비리로 몰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즉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아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거니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고 확정되었는데 뭐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사면을 해서 무조건 그러면 사면 복권 시켜주겠다 하면 사면권이 그런 거죠. 겁니까? 사면권이 그런 거. 사면권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면권이 유일하게 대통령에 부여된 행정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부분이 나눠져서 사법권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부정해요? 사법부는 판결을 부정하는 했고.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공익신고자라는 이 점을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어디에 비리가 있습니까? 그게? 지난 5월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 비리 혐의자라고 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법원의 판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법원의 판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지금 특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사법 무력화라는 저는 얘기가 권력 핵심부터는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게 민주공화정의 서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이 비리 혐의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미 법원은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 대상 기관의 사무관 직위를 신설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라는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한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조치 신청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건데 어떻게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서 이렇게 복권을 시켜준다라는 게 제가 이건 사법권의 정면 부정이다. 잼버리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폐막했습니다. 이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최영두 의원님. 이제 잼버리는 크게 보자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우리 박 의원님이랑 이 문제에서 뭐 하다가 우리 서로가 일단 이거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네, 이제 잘 끝내보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따져봐야죠. 네. 제대로 따져봐야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잼버리를 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도 해봤고 무난히 잘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올림픽 다음에 월드컵도 해봤고 근데 그것들이 다 보면요 국가가지만 국가는 유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서울 올림픽입니다. 올림픽도 다음에 지금 부산 엑스포고요. 강원도 고성 잼버리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가 함께 유치해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은 지방자치 빈틈없이 준비하고 여기에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게 원래는 이게 이제 잼버리 유치되고 난 다음에 유치 지역 단체 다음에 스카우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 웬 무슨 여성부 장관이 논문 문제 정도 끼어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공으로 갔는지 그렇다면 이제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여가부 장관이 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고성 잼버리 때도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가부라는 것은 이번 여가부도 별로 그 책임도 못 지고 결국 해점을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업에 보면은 사업비라는 것이 그 크게 경상비하고 정말 사업 목적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 그러게요. 그런 문제가 철저히 가려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여러 문제 제기되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만금이라는데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고성과 이 새만금이 경합할 때 전북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새만금 간척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잼버리 한 데는 이전에 간척해 놨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디반이 다져지고 풀도 있고 그늘도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롭게 잼버리를 위해서 뻘을 가둬가지고 여기 뻘창을 만들어 놨으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뭐 잘못이 있으면 누가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 있어요? 아니 잘못하면 인정하고 뭘 고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송 지하차도 폭우가 내려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잼버리에 대해서도 그러면 중앙정부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산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집행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련된 잼버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적을 해서 잼버리 준비 잘 되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잘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2022년 10월에 김현숙 장관 잘하고 있다 문제없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잼버리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했어요. 자신 있다 꼼꼼히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꼼꼼히 챙깁니까? 이번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처음 출발부터 저는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산무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권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 모든 책임을 왜 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전 정권에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지금 1년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잼버리를 잘 했으면 윤석열 정권이 잘 치른 겁니까? 그럼 전 정부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뭐 사건건 다 간섭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가부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조금 숫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부처에서 난 거기에 네. 이 큰 국제 행사에 끼어들었던 것 자체가 지난 정부 때 넌센스라 생각을 하는데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책임지는 그러면 스카우트 그래 보십시오. 지금 왜 이런 이야기 나냐면은 전북 민주노총하고 이런 쪽에서 벌써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이 사업이 전북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는 뭡니까? 자치는 그냥 그 어려울 때는 다 떠미는 게 자치입니까? 그러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새만금을 정하면 새만금 테두리 내에 돼야 되는데 새만금이 어디에 하세요? 어떻게 하십시오? 이미 기반이 굳어지고 좀 그늘이 있는 곳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 그때부터 새로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뭘 공항 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의 일을 얼마나 일일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에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나눠서 해야 되고요. 딱 예상이 됐었어요. 어떻게 예상이 됐냐면 이번에 잼버리 사태가 우리나라의 이제 품격이 떨어지고 국제적인 망신이 되기 때문에 아마 딱 예상이 됐어요. 이번 끝나고 나면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책임 떠넘기게 하겠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전 정권 감사를 철저히 해야죠. 철저히 해야죠. 사업비가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예산을 해준 게 예산 집행이 지금 몇십 프로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 소재 가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립시다 그는.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부산 엑스포를 불고 정말로 같은 나라에서 정당이 이렇게 해서 되나 무슨 이런 걸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깜짝 놀랐는데 네. 부산 엑스포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부산시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투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바로 이런 거버넌스 문제 내보니까 네. 그게 핵심 같아요. 거버넌스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특별법이 생겨서 범정부 차원 조직으로 김현숙 여가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다가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강태선 스카우트 연맹 총재가 김현숙 장관은 추자됐습니다. 이번 장관이고 네. 그 전에 누구죠? 그 전에도 여가부 장관이 장관이 그때 법 만든 거지.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특별법도 만들었던 거고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집행은 중앙정부가 거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출신 의원님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좀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봐야죠. 예.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방 정부의 책임은 지방 정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그 지방으로 가져간 SOC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 잘 근데 그 따져봐야 책임은 돼요. 안 져요? 오늘 8.15인데요. 8.15 때는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엽니다. 근데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재인은 물러가라 이런 그 지금 구호가 외쳐지고 있더라고요. 노래도 나오고요. 탄핵 세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잘했어야 된다. 지금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이 잘해야 된다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지만 정말 그 말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난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벌써 물러난 지 5, 6년 되는 대통령을 막 온갖 일을 다 조사해 감옥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 끝나면은 그 책임은 다 면책되는 겁니까? 그때 철저히 그때 따져야죠. 수사한 분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장 아니 그래서 했으니까 그분이 똑같은 척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 대통령 뽑아준 거고요. 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난 정부 수사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게요. 의원님들. 자, 내년 총선 위기론이 나옵니다. 각 당에서 위기론 나옵니다. 폭망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수도권 위기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수도권 선거는 정말 이게 예민하거든요. 수도권 선거는 지난번 우리 수도권 선거 때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 아주 크게 졌거든요. 어떻게 졌냐면은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1석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고 120석을 103대 17, 6배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득표율은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한 10%포인트 남짓인데 수도권이 한 데가 굉장히 예민하게 몇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완성이 민주당이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그만큼 수도권 선거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선거이고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민주당 내부의 위선과 뭐 코인 사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윤리적인 정당 개혁을 하겠다는 혁신위원장 본인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넣어가지고 정말 좌충우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과거 정권에서 물려받은 문제 또 우리가 치료 개척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당도 쉽지 않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는 뭐 정당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내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할 거라고 봐요. 지금 가계대출 문제 또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이 중증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렀고 고물가 시대고 고환율 시대 이렇게 되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봤을 때요. 일본하고 비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년 3개월 쭉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저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수가 그러면서 수도권의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선거와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24년 선거가 상당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2016년 선거에서는 당시 집권당인 박근혜 정부에서 승리할 거라고 봤어요.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김무성 대표 이런 분들이 180석, 200석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3석이 민주당이었고 122석이 당시 이제 집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까지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가져왔던 계기가 됐던 거고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말기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앞서면서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봤어요. 그 당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야당이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당 심판론, 윤석열 심판론이 매우 강할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렇죠. 실제
민주당이 얼만큼 또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기준선이 또 기준선이 이제 저는 제가 그래서 뭐냐면 내년에 가장 중요한 선거의 기준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경제 실정이 가장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한 민주당에서도 긴장의 목소리가 좀 나오죠. 더 긴장해야죠. 아니 이건 긴장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 민심은 저는 또 수도권의 가장 중심 아닙니까? 제가 중구니까요. 2009년에 언론인이셨죠. 기자하셨고 네. 앵커하셨고요. 그때 혹시 청와대한테 격려 전화 받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적은 없죠. 최영도 의원님. 저는 뭐 저 특파원 할 때 네. 저 대통령 만나서 네. 이하 인사라고 그랬죠. 아니 그때 그건 취재할 때는 만나야죠. 예. 저 이동관 대변인이 VIP 격려 전화해라 이렇게 하죠. 리스트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의원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입니까 그거? 아, 전화했답니까?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근데 격려 대상 내가 언론인 선정 아마 보고했다. 내가 이렇게. 예. 아마 이게 그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 문건이 별로 안 나올 텐데 이게 예전에 문건을 보니까요. 네. 근데 상당 부분 약간 헛방일 수가 있는데 청와대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전에 문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건으로 무슨 공 세우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 써가지고 실제로 실행도 될 수도 없고 저는 하나도 제가 알 때는 최영도 의원님도 그런 하나도 쓰지 저 이명박 정부에서 또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역사적 평가가 있잖아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 정책 실패한 사람으로 다 알고 왜요? 있는데 우리 저 다시 지금 종편 4개 만들고 또 뉴스 채널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종편 네 군데서 콘텐츠가 좋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드라마도 성공하고 언론 장악의 지금 장본인이 드라마 대명사라고 하는 분을 JTBC 다시 이게 임명했다는 건 언론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죠. 최영도 박성준 그만 잘 무리수를 아시죠? 잘 아시면서 감사합니다. 예.